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모처럼 용기를 내어 광화문 TV조선을 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광화문은 저에게는 좀 가기가 싫은, 갈 수 없는 섬처럼 여기졌는데 그래도 가보니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나어린 작가들, 그리고 수의들, 주차장 관리 요원까지 말입니다. 어제 예정된 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상특검법이라고 그러죠. 특검법 2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을 했고 만장일치입니다. 180명 그리고 181명.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밀어붙이는 퍼스트레이디 특검을 두고 미래 사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놓을까요?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된 3일째인 오늘 이재명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실 이재명을 만나는 이런 일보다는 김건희 특검이 현안 중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만난 질병입니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29일 김진표 의장을 먼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재명은 머리 염색을 했더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총 11명. 원래 12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11명으로 만족하는 것 보니까 한 명이 아마 펑크가 난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제외한 8명이 지명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죠.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비정치인 출신입니다. 그 중에는 좌파에서 전향한 민경우 씨가 눈에 띕니다. 자립청년을 지원하는 21살 윤도현이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비대위가 이 나라 유일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잘못 걱정스럽습니다. 거야는 김건희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 두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이 법안은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리고 반대 토론회만 났은 뒤에 저는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전부터 이 특검법안에 찬성을 하는 민주당 167석 그리고 정의당 6석이 어서 과반을 넘었으니 국민의힘 112석은 본회의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19개월간 이루어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도 털 만큼 털었다고 얘기를 했죠. 소환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승윤이었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깜깜이했죠. 정권이 바뀐 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자신들도 전혀 찾지 못한 증거를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 법안과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등 소위 상특검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른바 신속 처리한 건입니다. 상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수정안을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당초 특검법안 3조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로 명시했습니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진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이른바 독소조항입니다. 야당은 이 부분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에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왜 바꿨을까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꼼수를 부려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도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할 수 있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바로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2조도 총선 선거 기간에 수사를 생중계하겠다는 것으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문제죠. 또 야권에서는 이번 특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까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당이 보기에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은 발생 시점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 사안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명,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보다 재석 의원이 1명이 더 많습니다.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야당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또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수정안을 상정해서 의결된 겁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안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여기서는 특검 추천 정당에서 빠졌습니다. 여당은 이 두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이른바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언론은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특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두 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벌어진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 여부입니다.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스 비상장 주식 장외 저가 매수 의혹이 그것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특검법안 제안 이유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 특검 법안 제안 이후에 쓴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눈 감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사건을 뭉갠 것입니까? 아니죠. 이 사건은 현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검찰, 그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만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해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야당이 주가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윤석열 검사와 혼인을 하기 전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 전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부부가 아닌 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특검 사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서
했다는 그 사안은 전혀 특검을 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권력형 비리라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등의 고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과 연관시키는 핵심 고리는 김건희 여사 계좌입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157개 가운데 김건희 명의 계좌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0년 2월쯤 10억 원이 들어간 계좌를 권오수가 소개해준 이모라는 자에게 맡겼는데 그 이모가 이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강욱의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 당시에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때였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은 추미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승윤은 당시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까지 이 수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마침내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였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년 7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에도 기소 대상자 명단에 김건희 이름을 넣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해갑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이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로 종결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벼르고 벼렀던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은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계속되는데 10개월 전 올 2월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 6명은 징역형에다가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아무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같은 여러 전주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나마 가장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던 2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체를 실패한 주가 조작 작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교한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된다.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50여 곳을 상대로 6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5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법조인이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3년 8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미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수사가 또 있죠. 바로 반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사실은 기소조차 못하고 결국 검찰당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입니다. 반윤을 내세우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는 김건희 여사가 2013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스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값싸게 샀다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이때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한창이던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파고 또 팠죠. 그리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도 10개월을 더 묵힌 뒤에 올해 3월 결국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이 의견이 이렇습니다. 2013년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가격에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을 샀다. 2017년 사건의 경우 이 시기 액면가 500원에 가까운 주당 540원에 거래된 바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구매한 주당 800원은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이번에 민주당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과연 분열을 할까요? 갈라서기 전에 통과 의례처럼 밥을 먹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재명과 정세균이 만나 당내 통합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분열을 수습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필요할 땐 결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혁신 통합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은 이재명에게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며 선거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있는데 혁신 경쟁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민생, 두 번째는 혁신. 그걸 누가 먼저 챙기느냐. 그게 승부가 갈립니다. 정세균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 권한, 모든 게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최근의 상황들을 수습해 주길 부탁한다. 그러면서 내놓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현애살수입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사실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하도 오랜만에 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현애살수. 불교에서 토방에서 토굴에서 공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절벽에 매달려 있는 손을 놔버리라. 그때 쓰는 말입니다. 벼랑에 매달려 있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손을 놔버리라. 현애살수.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당에도 나라에도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정세균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애살수를.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떻든 이재명은 정세균에게 당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된 언급도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정치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자성어, 이 현애살수를 주목합니다.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 결심이 필요하다. 현애살수,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착을 버리고 비장한 결단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정세균은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그는 현애살수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지 모르죠. 권칠성은 통합은 최선이고 연대는 차선이고 분열은 최악이라고 했던 정세균 본인의 경험을 말했다며 수도권 중도층을 견인할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의 이런 조언에도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놓을 가능성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0.1%도 없을 겁니다. 언론은 이재명 측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낙연이 탈당해서 얻을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이낙연이 탈당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떻든 김부겸은 이재명에게 이낙연을 만나라고 요구한 데 비해 정세균은 당대표 사퇴 결단을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이낙연이 탈당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당대표를 내려놓던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하던 모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손을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재명이 살아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선거를 넉 달 앞둔 지금 정치판을 결사항전의 전쟁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령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솔직히 이재명이 살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만약에 이 법을 받아들이면 그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길이 됩니다. 이러니까 양쪽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국 그를 옥죄는 것은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자, 어제 오후에 터지는 뉴스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28일 사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비서실장에 며칠 전에 이 정치실장으로 발령이 난 이관섭 정치실장을 다시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하고 새 정치실장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중대한 인사발표를 윤 대통령이 왜 하자는 걸까요? 직접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권 관계자는 심기일전하자는 뜻이 담긴 인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왜 일찍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관섭을 정치실장으로 임명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책실장을 사실 이번에 신설하고 임명을 했는데 이제 얼마 되었다고 비서실장으로 옮기고 다시 그 자리에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를 불러 앉히는 것입니까? 언론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에 맞춰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을 교체해서 여권 수뇌부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김대기 실장이 물러나는 데는 갑작스러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결심이 바뀌었거나 무엇인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느닷없이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정책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개편과 개각 그리고 새 예산 처리를 마무리하면 김대기를 교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신문에 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는 데 걸겠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김대기 교체를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했다고도 합니다. 어떻든 요즘 인사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장관 임명 석 달 만에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정책실장은 임명되자마자 곧장 비서실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차관들도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선 출마 목적인지 또 옷을 벗었습니다. 자, 정치에게는 요만큼만 할까요?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두고 이재명이 27일 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라는 국가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X, 이걸 옛날 트위터라고 하더군요. X에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글이 이랬습니다. 이승균 씨의 죽음에 저희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 2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이승균이 아내 전혜진에게 메모 형식으로 쓴 유서의 일부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승균은 전날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누가 무엇이 이 배우를 절망의 바다에 빠뜨렸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균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난 정말 용됐다.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신문에 났더군요. 신문에서 그 마지막 인터뷰를 읽다가
가슴이 저려와서 끝까지 다 읽어보냈습니다. 그 기사 아래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마약 수사권이 그대로 있었다면 마약 문제가 이렇게 사회 구석구석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승균에게까지 마약의 유혹이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는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명예만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